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로의 삶과 철학, 그리고 월든이 던지는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렇죠. 이게 벌써 170년도 더 된 책인데 왜 오늘날 당신의 삶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가 사실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 갑자기 다 버리고 호숫가로 들어간다. 직접 집 짓고 네, 정말 흔한 선택은 아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얘기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좋습니다. 우선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배경을 좀 짚어봐야죠. 평생 나고 자란 그 콩코드라는 지역을 거의 안 벗어났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하버드 교육을 받긴 했지만 사실 그의 관심은 늘 자연에 있었어요. 아, 정말 자연을 사랑했군요. 네, 거의 뭐 동식물학자 수준이었다고 하니까요. 발밑의 흙, 나무, 새 이런 것들이 그의 진짜 스승이었던 셈이죠. 제도권 교육보다는 그렇죠. 그런 그에게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 바로 랄프 waldo 에머슨입니다. 에머슨, 유명하죠? 네,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승이자 뭐랄까 후원자 같은 역할이었죠. 멘토 같은. 맞습니다. 에머슨을 통해서 소로는 당시 미국 지성계를 흔들었던 초월주의 운동의 핵심 인물이 돼요. 초월주의요. 그게 정확히 뭐죠? 그게 이제 이성이나 오감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인간 내면의 직관이나 영적인 통찰력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상 흐름이에요. 이게 소로 사상의 바탕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직관, 내면의 소리, 이런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에머슨 서재 덕분에 동양 사상에도 눈을 떴다는 점이에요. 동양 사상이요? 예를 들면요? 뭐 인도 철학이나 중국 고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월든을 읽다 보면 그런 영향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와,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 너머의 어떤 직관, 그리고 자연, 또 동양 사상까지 굉장히 독특한 사상적 배경을 가졌네요. 그쵸. 상당히 넓고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는 못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겨울숲에서 나무 관찰하다가 얻은 병이 심해져서 결국 폐렴으로 4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너무 젊은 나이에. 네, 스승 에머슨이 추동훈에서 그를 고상하고 순수한 영혼, 또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탐구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죠. 짧지만 정말 강렬한 삶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실험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특히 월드노숙가에서의 그 2년 2개월이 그 실험의 하이라이트였죠. 네, 직접 집 짓고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고 단순히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으로 직접 살아보고 그 경험을 솔직하게 쓰는 것, 그게 진짜 작가의 길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월든이 바로 그 기록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생생한 실험 기록이죠. 그리고 그 실험은 단순히 자연 속에서 살아보기 이상이었어요. 어떤 의미가 더 있었을까요? 당시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 특히 물질 만능주의나 불필요한 관습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던지기였어요. 사회의 비판적인 성격이 강했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농장, 집, 헛간 이런 재산들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재산이 족쇄라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소로는 물건에 집착하는 것, 좀과 녹이 쓸고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면 진짜 자유를 잃는 거라고 경고했어요. 아, 그가 제일 경계했던 게 두 가지 종류의 노예 상태였는데 하나는 돈 벌려고 자기 시간을 다 팔아넘기는 거. 스스로를 노예처럼 부리는 상태라고 표현했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무서운 건데 사회 통념이나 자기 고정관념에 갇혀버린 자기 생각의 노예 상태예요. 자기 생각의 노예라. 이거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 같아요. 과연 나는, 당신은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럼 소로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한 걸까요? 아마도 단순함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삶의 필수품이 딱 하나. 음식이라고 했다는 부분. 저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요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필수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소로는 의식주 중에서도 정말 최소한의 것, 특히 음식 말고는 대부분이 정신을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사치품이나 편리함일 뿐이라고 봤어요. 사치품이나 편리함이 방해가 된다? 네, 이게 고대 현자들의 삶과도 통하는 면이 있어요.
소로는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이 겉모습은 가난했지만 내면은 한없이 풍요로웠다고 말하면서 이런 자발적 가난이 오히려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고 본질에 집중하게 해준다고 믿었죠. 아, 자발적 가난이요? 네, 스스로 선택한 가난함, 그걸 통해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철학 교수가 아니라 삶으로 직접 실천하는 철학자가 되려고 했던 거고요. 철학 교수는 많지만 철학자는 별로 없다. 이 말이 그래서 나왔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실천을 강조했던 거죠. 와, 자발적 가난이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곱씹어 볼 만한데요? 그쵸? 근데 그가 잃어버렸다고 찾아다닌 동물들 이야기 있잖아요. 사냥개, 젓갈생말, 맷비둘기. 이건 그냥 진짜 동물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아니겠죠?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많은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문명 속에서 잃어버린 어떤 원초적인 감각이나 순수함 혹은 더 높은 영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잃어버린 어떤 본질적인 것을 찾아서 네, 그걸 되찾으려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실패하더라도 더 높은 것을 겨냥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본질적인 걸 추구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문명 생활에 대한 비판도 아주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특히 남들처럼 좋은 집 가지려고 평생 돈의 노예처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보다 훨씬 적은 걸로 만족하는 법은 배우려 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오늘날에도 정말 유효한 질문이죠.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거의 뭐 지상 과제처럼 되어버린 사회에서요. 그러게요. 서로는 문명 중인 추니엄 뒤에 우리의 뭘 지불하고 있는지 그 대가를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젊은 시절을 돈 버는 데 다 쓰고 늙어서야 불확실한 자유를 얻으려는 삶. 이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죠. 아, 그 인도 간 영국인 이야기도 있었죠? 시인이 되려고 했는데 먼저 돈 벌러 인도에 갔다가. 네, 맞아요. 차라리 지금 당장 골방에서 시를 쓰는 게 낫다고 일갈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소로가 무작정 과거로 돌아가자, 뭐 원시인처럼 살자 이런 주장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문명의 좋은 점은 누리되 단점에서는 벗어날 방법을 찾자는 상당히 현실적인 고민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월든에서 보니까 1년에 한 6주? 그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자기가 원하는 공부나 사색, 자연 탐험에 썼다고 하잖아요. 네, 그 가능성을 직접 보여준 거죠. 나는 내 자유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하면서 좋은 가구나 카페 사려고 내 귀한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시간에 대한 주인의식, 이게 소로 철학의 핵심 중 하나예요.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 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당시에는 막 칭찬받던 자선 행위에 대한 그의 비판도 좀 이해가 가요. 맞아요. 그 부분은 좀 우려였어요. 자선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했죠. 네, 때로는 그게 자기 만족이나 이기심에서 나온 걸 수도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남 돕는 걸 부정적으로 본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착한 행동, 뭐 나무로 치면 가지나 잎사귀 같은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경고에 가까워요. 아, 겉모습 너머를 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의 진짜 동기, 내면의 상태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좋은 일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해야 한다고 봤고요. 결국은 외적인 평판보다는 내면의 진실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이야기가 다시 내면으로 돌아오네요. 맞습니다. 깨어있음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이게 그냥 잠에서 깼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네, 훨씬 깊은 의미죠.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정신적으로 완전히 각성해서 삶의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또렷하게 경험하고 인식하는 상태를 말해요. 정신적인 각성 상태. 네. 그가 숲으로 들어간 가장 큰 이유도 의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삶의 본질이 대체 뭔지 직접 부딪혀서 배우고 싶었던 거죠. 나중에 죽음 앞에서 내가 헛살았구나 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 정말 강렬한 동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한 외침, 단순하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이게 나오는 거군요. 네. 이게 정말 월든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 같아요. 할 일을 막 100가지에서 2~3가지로 줄이고 식사도 하루 한 끼로 단순화하라니. 아니, 그때도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빨랐던 걸까요? 서로는 그렇게 느꼈던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서두르며 삶을 낭비하는가?
이 질문이 정말 오늘 우리한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훨씬 더 빠르고 복잡하니까요. 네, 의미 없이 막 서두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통찰이죠. 그리고 그 진짜 중요한 것, 즉 본질을 탐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독서, 특히 고전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아, 독서 얘기 맞아요. 고전을 인류의 가장 고상한 생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면서 현대의 문제에 대한 답도 그 안에 있다고 봤죠. 네,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거의 수련처럼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운동선수가 훈련하듯 읽고 가장 정신이 맑을 때 읽으라고. 맞아요. 이건 단순한 지식 습득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소로에게 고전 읽기는 깊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어요. 과거의 위질한 정신들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질문들은 이미 모든 현자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들과 직접 마주하는 거죠. 아, 과거 현자들과의 대화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고민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또 관대함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로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독자를 넘어서 사물의 본질과 의미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사람, 견자, 즉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견자, 보는 사람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런 깊은 사유를 추구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혼자 내면 탐구하고 책 읽고 하면 외롭지는 않았을까요? 호숫가에 홀로 살면서요. 그 질문 많이 받았겠죠. 네. 근데 서로 대답이 아주 독특했어요. 지구가 우주 속의 한 점인데 내가 왜 외로움을 느껴야 하냐고요. 그렇죠. 서로에게 고독은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함의 상태였어요. 충만하며? 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한다. 심지어 고독만큼 다정한 친구는 없다고까지 말했으니까요. 오히려 막 시끌벅적한 사람들 속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고도 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가 말하는 고독이라는 게 물리적인 거리, 그러니까 사람과 이웃 사이에 낀 공간의 거리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내면의 상태라는 거죠. 내면의 상태로서의 고독. 네, 아무리 번잡한 곳에 있어도 자기 내면에 깊이 몰두하는 사람은 고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수도자처럼요. 그래서 피상적인 사교 모임은 너무 천박하다고 비판했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진짜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심지어 침묵과 물리적 거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게 참 역설적이면서도 인상 깊죠. 네, 그 의자 세계의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하나는 고독, 둘은 우정, 셋은 사교를 위해서라니. 네, 그 의자 얘기가 서로의 인간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독의 중요성을 알지만 진정한 우정이나 의미 있는 교류도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균형을 잡으려고 했군요. 그렇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면 오히려 큰 생각, 그러니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고 느꼈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랬죠. 오히려 호수 건너편 사람하고 소리쳐서 대화하는 걸 특별한 호사로 여겼다는 일화는 뭐랄까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거리가 좀 있더라도 진실된 교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 독특한 사람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자연과의 교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콩농사 지으면서 땅이랑 교감하고 네, 그 콩밭 이야기도 유명하죠. 밭에서 나온 화살촉 보면서 옛날 원주민들 생각하고 기계 없이 맨손으로 일하면서 콩과 더 친해질 수 있었다고 말하는 부분이나 콩 팔기가 어려워서 쌀이랑 바꿔 먹었다는 얘기도 참 소박하고 정겹죠. 네, 맞아요. 자연은 스로에게 정말 영감의 원천이자 치유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마을 산책하는 것만큼이나 숲속 산책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특히 그 밤에 숲길 걷는 경험 묘사가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깜깜한 밤에 길을 찾는 경험. 시각이 쓸모없어지니까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막 살아나고 두 발이 눈이 못 보는 걸 더듬어 알아냈다. 심지어 몸이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내 몸이 다 알아서 해주었다.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죠. 몸이 기억하는군요. 네. 여기서 또 역설적인 깨달음을 얻어요.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잃거나 세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과 깊이 연결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와, 길을 잃음으로써 자신을 발견한다.
정말 멋진 통찰인데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집에 자물쇠도 안 걸었다면서요. 모두가 자기처럼 검소하게 살면 도둑이 없을 거라고 믿었다니. 네, 정말 이상주의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만큼 자기 신념에 철저했던 거죠. 월드노수 자체의 아름다움, 뭐 크기나 깊이, 시시각각 변하는 물빛에 대한 묘사도 정말 시적이고 섬세했고요. 네, 읽는 것만으로도 그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자기 확신과 절제는 식습관에서도 드러나는데요. 고기나 차, 커피 같은 걸 피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건강 때문이 아니라 상상력을 거스르기 때문이라고 해서 좀 특이했어요. 상상력을 거스른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정신을 좀 흐리게 하거나 내면의 섬세한 감각, 그러니까 시적 감수성 같은 걸 방해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정신적인 영향 때문이었군요. 단순하고 소박한 식단이 자신의 지적, 시적 능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거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곤충에 빗대서요. 곤충이요? 네. 애벌레 상태일 때는 막 탐욕스럽게 먹지만 완전한 나비가 되면 이슬 몇 방울로 만족하는 것처럼 인간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할 때는 물질적 욕망, 식욕 포함해서요. 거기에 휘둘리지만 내면이 성숙하면 그런 탐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유충 상태의 인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아하,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것도 충격인데요. 그렇죠.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하는 진실한 얘기를 듣는 거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이고 극단적으로 보여도 그게 결국 자기한테 맞는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현자에게는 물이 최고의 염료라고 생각했다니 정말 철저했네요. 네, 그런 철저함으로 월든에서 2년 2개월을 보낸 뒤에 다시 문명으로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의외죠. 맞아요. 왜 돌아왔을까요? 들어간 이유만큼이나 떠난 이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는 숲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훌륭한 이유로 숲을 떠났다고 말해요. 똑같이 훌륭한 이유라. 그게 뭘까요? 단순히 실험이 끝났으니까 성공했으니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월든에서의 삶조차도 또 다른 하나의 고정된 길이 되는 걸 경계했던 거죠. 아, 거기에 안주하는 걸 경계했다. 네, 우리가 놀랍게도 아주 손쉽게 어떤 특정 길로 빠져들어 그 길로만 간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에게는 살아야 할 다른 삶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하나의 방식에 갇히는 걸 스스로 경계한 거죠. 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고 했네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런 자세가 인상적이죠.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도 참 좋았어요. 남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해도 괜찮다고, 그건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냥 그 자신의 음악에 맞춰 걷게 두라는 조언이요. 네, 각자의 고유한 삶의 리듬과 길을 존중하라는 메시지죠. 억지로 막 성장을 재촉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봄을 여름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중요한 건 겉모습이나 사회적 평판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진실뿐이라는 믿음이라고 강조해요. 네,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고 자기 삶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씩씩하게 맞아들이고 옷은 낡아도 내면의 생각, 사상은 간직하라고 당부하죠.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인간에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초월적 이성이 있다는 믿음, 이게 바로 자신을 넘어서려는 인문주의, 즉 자기 초월의 정신이라고 설명했죠. 자기 초월. 네, 마지막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서로에게 월드노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런 자기 성찰과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월든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함, 자립, 자연, 내면 성찰, 사회 비판, 의도적인 삶, 정말 키워드가 많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당장 모든 걸 버리고 숲으로 들어갈 순 없겠죠. 하하, 네. 하지만 소로가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얽매고 했나요? 그게 눈에 보이는 물질인가요? 아니면 마음속의 고정관념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인가요? 소로처럼 의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좀 덜어내고 또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이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서 진정으로 탐험했던 그 미지의 세계는 어쩌면 숲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깊고 무한한 내면 아니었을까요? 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풍경과 가능성이 숨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당신만의 탐험을 조용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